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추광문의 재즈노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즈노트에서 쿨재즈, 하드밥, 재즈 힙합, 프리재즈 등 다양한 재즈 음악 장르에 대하여 설명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소개해드리는 장르는 아주 역동적이며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장르에서 춤과 빅밴드, 보컬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30년대와 4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유행한 재즈 연주 스타일 중 하나인 바로 스윙 재즈입니다. 구독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즈는 곧 스윙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 재즈의 역사는 뉴욕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대중음악의 중심이 스윙 재즈로부터 성장하기도 하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대중음악은 곧 스윙 재즈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기도 했기에 높은 출력의 사운드를 연주할 수 있는 15에서 20인조 이상 빅밴드 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곧 스윙 재즈는 재즈 빅밴드 또는 재즈 오케스트라의 편성, 편곡 등의 조화롭고 풍성한 사운드의 발전과 엘라 피츠제랄드, 빌리 할러데이, 세라 본과 같은 재즈 3대 디바의 스타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음반 및 공연 시장의 타격은 심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대중들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었고 뮤지션들 역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1933년 미국의 제32대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으로 금주법이 폐지되었고 경제가 회복되며 대중들은 억눌려 있던 여흥을 스윙 재즈를 통하여 춤과 음악을 즐기게 되었죠. 스윙 재즈의 대표적인 뮤지션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인물 한 명이 있죠. 바로 베니 굿맨입니다. 그는 최초의 스윙 밴드 리더 중 한 명으로 평가되며 이처럼 그의 스윙 댄스 스타일은 1935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 대중음악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베니 굿맨 빅밴드의 갑작스러운 성공으로 다양한 댄스 빅밴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스윙 빅밴드와 댄스는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 남녀가 리듬에 맞춰 추는 춤은 지금 봐도 상당히 멋집니다. 전국적으로 열풍이었던 지러버그, 우리나라 말로는 지루박이죠. 그리고 이후 스지큐, 고 이주일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빅 애플, 샤크 등 다양한 움직임을 조합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댄스의 백미는 바로 배틀이죠. 때로는 경쟁이 치열하게 춤을 추기도 하여 주변을 둘러싸 구경을 했답니다. 다시 스윙 재즈로 넘어와서 대중적인 스윙 시대의 뮤지션을 꼽는다면 듀크 엘링턴, 베니 굿맨, 카운트 베시, 지미 도르시, 우디 허먼, 해리 제임스, 글렌 밀러와 아티 쇼 등이 있습니다. 스윙 빅밴드 사운드는 작편곡자 중심의 스타일로 각 파트 연주자들을 최대한 조화롭고 다채로우며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기 위한 사운드가 대부분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홀에서 리듬감을 즐길 수 있게끔 흥겨워야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던 재즈는 곧 즉흥이다 라는 말이 조금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즉흥 연주의 비중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 후 빅밴드는 엘라 피츠제랄드와 같은 유명 보컬 스타를 배출해냈지만 일부 밴드들은 상업적, 창의적인 이유로 스윙 스타일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윙 재즈는 보컬 중심의 대중음악, R&B, 비밥 등의 감상용 음악으로 재즈가 바뀜에 따라 댄스 지향의 스윙 재즈 인기는 점점 하락해갔죠. 또한 멤버들의 인원수가 많으므로 보컬 중심의 음악에서 빅밴드 반주보다 소규모 반주가 비용면에서도 유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의 발전으로 더 이상 많은 브라스 연주자들이 필요 없어지기도 했죠.
스윙 재즈는 더 이상 주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재즈 스탠다드 레파토어들의 멜로디를 확립하였으며 많은 유명 뮤지션들은 스윙 재즈만이 선사한 빅밴드 사운드를 아주 다양한 재즈 음악 장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재즈 역사상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 장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재즈의 한 장르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0년부터 1955년까지 가장 집중된 성장과 발전을 했으며 현대 재즈의 시작이 바로 이 장르에서 비롯되었죠. 그리고 현재 모든 재즈 뮤지션들의 재즈 언어가 된 바로 비밥입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초반은 스윙 빅밴드의 전성기였죠. 그리고 당시 재즈 음악은 댄스 음악이자 상업 음악으로서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은 재즈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빅밴드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동안 단순하고 반복적인 댄스 음악을 연주했던 뮤지션들은 자신들의 음악성을 표현하고 싶었기에 자연스럽게 소규모의 콜텟, 퀸텟 앙상블 규모로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밥은 리듬 섹션으로 분류되는 피아노, 드럼, 베이스의 트리오 구성에 색소폰, 트럼펫과 같은 하나 또는 두 개의 브라스 악기를 더한 형태로 연주자들 간의 즉흥성과 상호작용을 중시하게 되었죠. 그리고 비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뮤지션이 있죠. 바로 알토 색소폰 연주자인 찰리 파커와 트럼펫의 디지 길레스피입니다. 1940년대 초 이 둘은 처음 할렘의 민턴스 플레이하우스라는 클럽에서 잼 세션 연주를 통해 비밥의 많은 부분을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서 잼 세션이란 비공식 공연이자 리허설을 하지 않은 채 무대에 올라가 모든 뮤지션들이 멜로디와 코드를 기반으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잼 세션은 먹는 잼처럼 서로 모르는 사이인 연주자들이 뒤섞여 요즘 유행하는 배틀처럼 누가 연주를 잘하나 겨뤄볼 수도 있으며 상대 뮤지션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비밥은 철저히 연주자 중심으로 즉흥 연주가 기본되는 음악이었습니다. 리듬 체인지와 같이 잘 알려진 코드 진행을 통해 새로운 멜로디를 만드는 것이 한때 매우 유행했으며 그때 많은 비밥 스탠다드 음악들이 생겨났죠. 비밥의 특징은 이뿐만이 아니라 스윙 빅밴드 음악보다 훨씬 복잡한 화성체계를 구축하여 재즈를 아카데믹한 음악으로 급부상시켰습니다. 또한 스윙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화성체계와 멜로디 라인을 메트로놈 빠르기 200 이상의 아주 빠른 템포로 연주함으로써 연주자의 기량을 다방면으로 엿볼 수 있게 되었죠. 선법적으로도 비밥 스케일을 사용하여 즉흥 연주의 표현을 확대함으로써 이전과는 확실히 구분되어 연주자에게 큰 자유를 주었다고 할 수 있죠. 스윙은 본질적으로 다이아토닉 코드에 기초를 두는 반면 비밥은 반음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색채의 코드들을 사용하였죠. 따라서 재즈 독주자들은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솔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소규모 앙상블 구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와, 버섯이다. 먹으면 죽겠지. 초기 비밥은 리밥이라고 불렸으며 일부 초기 비밥 음반들의 노래 제목이나 그룹 이름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밥으로 단축되고 개발되어 하드밥, 포스트밥 등 밥 장르로 구분지게 되었죠. 그리고 보컬 스케 솔로에서 비밥과 리밥이라는 음절을 흥얼거리며 사용하는 것이 비밥의 기원이기도 하죠. 비밥은 초기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비밥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없었기 때문에 스윙 재즈를 즐겼던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재즈는 더 이상 가정의 저녁 식탁 옆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친근한 음악이 아닌 연주자의 깊은 표현 본능에 가까운 예술 음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죠. 대부분 초기 비밥 레코딩은 작은 인디 레이블이었지만 인기를 얻게 되면서 큰 레코드 기업들이 비밥 음악 레코딩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악의 형태가 진화하고 변화하듯 비밥 역시 다양한 장르로 변신하였죠. 찰리 파커와 함께 비밥을 연주했던 마일 데이비스는 이제는 다른 것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년에 걸쳐 녹음한 Birth of Cool, 쿨 재즈의 탄생이라는 앨범을 발매하게 되고, 이 음반의 곡들은 비밥에 비해 좀 더 안정적인 템포와 정적인 멜로디 라인으로 이후 50년대를 풍미했던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청사진이 되었죠. 반면 미국 동부 뉴욕의 재즈 관객들은 여전히 비밥을 좋아했는데, 이후 블루스와 가스펠 요소가 가미된 하드밥이라는 비밥의 파생 장르가 매우 인기 있었습니다. 비밥은 이전 스윙시대 음악의 효용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학구적인 태생적 요소를 바탕으로 재즈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최강문의 재즈노트입니다. 재즈 음악을 처음 접한 대중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복잡하고 듣기 난해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재즈는 낭만적이기에 연인과 와인 한잔하며 함께 듣기 좋은 음악이다. 오늘은 우리가 재즈를 분위기 좋고 낭만적인 음악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재즈의 장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쿨 재즈입니다. 초기 스윙 재즈가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었다면 1940년대 비밥은 연주자의 중심으로 즉흥 연주에 큰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예술성은 강해질수록 대중들이 비밥을 듣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재즈의 단순한 음악적 감상 역시 쉽지 않았죠. 빠른 템포의 격렬하고 강한 비밥에 반해 좀 더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하나하나를 들으며 경청할 수 있는 음악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쿨 재즈라 말합니다. 쿨 재즈는 미 서부 백인 뮤지션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웨스트 코스트 재즈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당시 몇몇 웨스트 코스트 재즈 뮤지션들이 말하길 비밥과 같은 방식의 연주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재즈의 어떤 스타일도 한 지역에서 독단적으로 발전될 수 없다며 웨스트 코스트 재즈라는 용어를 싫어했죠. 뭔가 재즈의 오리지널 필드라 말할 수 있는 곳은 뉴욕이라는 말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많은 재즈 뮤지션들은 비밥과 쿨 재즈를 함께 연주하였으며, 찰리 파커가 만들어낸 화려한 즉흥 연주의 비밥은 연주가들에게 끊임없는 음악적 도전을 자극한 반면, 쿨 재즈는 대중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일 데이비스의 49년 발표한 Birth of Cool 이라는 앨범을 시작으로 쿨이라는 용어가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이전부터 쿨 재즈 스타일의 뮤지션들은 있었으며 단지 비밥의 복잡하고 난해한 즉흥 연주에 가려져 있었죠. 콜맨 호킨스와 레스터 영의 음악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 부드럽고 편안한 색소폰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사운드처럼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중장년층들에게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로망이자 로맨틱한 악기로 최고의 취미생활 중 하나죠. 바로 그 사운드입니다. 또한 비밥과 쿨 재즈의 곡 형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비밥을 쿨 재즈 스타일로 또는 쿨 재즈를 비밥 스타일로 연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연주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죠. 먼저 쿨 재즈는 템포가 비밥에 비해 느리며 16분 음표의 빠르고 난해한 비밥 스케일을 쓰는 대신, 쿨 재즈는 8분 음표의 아주 정제된 코드톤 위주 사운드가 매력적입니다. 그리하여 쿨 재즈는 비밥에 비해 더욱 서사적이고 감상용 음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즉흥 연주를 연주하였죠. 물론 뮤지션들의 연주 스타일에 따라 연주법은 많이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쿨 재즈는 개인의 연주 기량보다는 밴드의 사운드적인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쿨 재즈를 대표하는 뮤지션들로 마일 데이비스, 데이브 브루백, 스탄 게츠 등 많은 뮤지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명한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죠.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즈노트에 챗 베이커 영상도 있으니 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청 바랍니다. 뮤지션의 입장에서 현재 쿨 재즈라는 장르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대중들에게 재즈의 서정적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며 이후에 발달하게 되는 모달 재즈와 하드밥 장르 생성 이전의 과도기적 역할을 함으로써 재즈 음악을 상업적 음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최강문의 재즈노트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겹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 기타와 더불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악기죠. 바로 드럼인데요. 1940년대 중반 당시 흑인 재즈 뮤지션들의 자존심이자 재즈의 본질을 찾아 발전했던 하드밥의 중심 인물, 그리고 드러머로서는 당시 보기 드문 밴드의 리더 아트 블레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앞다이와 뒷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뮤지션들 사이에서 속된 말이지만 앞다이는 색소폰이나 보컬 같은 멜로디와 솔로 악기를 말하며 뒷다이는 베이스, 드럼과 같이 리듬을 담당하는 악기를 말합니다. 실제로 앞다이는 앞에 있고 또 뒷다이는 뒤에 있기도 하죠. 잠깐 드럼에 관한 옛날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드럼 연주자는 밴드의 리듬을 서포팅해주는 역할이 많기에 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레코딩 기술 또한 좋지 못했죠. LP가 나오기 전의 레코딩을 들어보게 되면 짧은 시간을 녹음할 수밖에 없다 보니 주로 색소폰 위주의 멜로디, 솔로, 헤드아웃 순으로 연주되며 뭔가가 급하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의 재즈 레코딩이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일반화된 LP로 한쪽 면당 25분을 녹음할 수 있게 되면서 연주자들의 연주 시간 또한 길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각 악기 파트가 돌아가면서 즉흥 연주를 녹음할 수 있게 되는 충분한 시간의 녹음이 되었죠. 이는 곧 자연스럽게 더욱 발전된 드럼의 연주 형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벌의 표현력은 아주 복잡해지고 강해지면서 재즈 음악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뮤지션 중심의 비밥은 난해함과 빠른 템포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즉 이때부터 재즈가 대중들을 위한 감상용 음악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인 취향의 쿨 재즈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자 흑인 뮤지션들은 비밥의 스타일을 개선, 비밥보다는 더 안정적이며 코드 진행과 화성적으로 단순한 모습의 재즈를 연주하게 되는데 바로 하드밥이라 불리우는 재즈의 장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재즈 드러머 아트 블레키가 있죠. 그는 탁월한 솔로 연주를 지니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앙상블의 조화로운 사운드를 먼저 생각했던 드러머였습니다. 다른 뮤지션의 세션 연주에 멈추지 않고 밴드 재즈 메신저스를 결성하여 하드밥을 연주하였죠. 그렇기에 아트 블레키라는 드러머보단 재즈 메신저스라는 그룹으로 더 많이 얘기됩니다. 그는 1919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모는 미혼모로 출생 직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죠.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피아노 연주를 하며 밴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미스티를 작곡한 에롤 가너에게 피아노를 양보하고 본인은 드럼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 후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마일스 데이비스, 덱스터 고든, 세라 본 등과 함께 남성 보컬리스트 빌리 엑스타인의 밴드에서 활동하며 본인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죠. 그 후 1947년 빌리 엑스타인 밴드 출신의 멤버들을 모아 재즈 메신저스를 결성하게 되며 이 그룹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하드밥 그룹이 되었습니다. 59년부터 61년도에는 웨인 쇼터, 리 모건, 바비 티몬스 등과 함께 하였고 61년부터 64년까지는 프레디 허버트, 시더 윌턴 그리고 현재 뉴스쿨의 교수이자 저희 선생님이셨던 레이지 워크맨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듯 아트 블레키는 뛰어난 안목으로 재능 있는 뮤지션들을 대거 등용하였고 재즈 메신저스에서 활동했던 뮤지션들은 모두 재즈계의 거장이 될 만큼 재즈 메신저스는 그들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재즈 메신저스에서 함께 연주를 했는데 척맨 지오니, 윈튼 마샬리스, 브랜포드 마샬리스, 멀그루 밀러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트 블레키의 재즈 메신저스 앨범은 1959년 발매한 그룹 이름과 동명의 앨범입니다. Morning이라는 곡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바비 티몬스가 작곡한 곡으로 마이너 블루스 기반의 하드밥을 대표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또한 언덕길의 아폴론이라는 재즈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즈 메신저스의 모어닝을 주인공들이 연주하는 장면은 꽤나 인상적입니다. 아트 블레키의 재즈 메신저스는 많은 재즈 뮤지션들의 인큐베이터와도 같았습니다.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까지는 하드밥의 거장들을 배출하였으며 80년대와 90년대는 신전통주의 뮤지션, 즉 전통 비밥 스타일의 재즈를 새롭고 현대적으로 재현해내는 포스트밥 뮤지션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는 1990년 폐암으로 눈을 감고 그의 장례식장에는 과거 재즈 메신저스 멤버들이 함께 모여 추모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2001년 그는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입성, 2005년에는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악 추천과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최강문의 재즈노트입니다. 오늘은 1950년대 후반 발생한 프리재즈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워낙 자료도 많고 프리재즈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도 많으니 중요한 것들 위주, 그리고 뮤지션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당시 재즈 음악은 기존의 비밥과 하드밥, 그리고 보달 등 코드 체계 안에서 즉흥 연주가 연주되었습니다. 재즈는 곧 자유로운 즉흥 연주로 연주되는 음악인데 코드와 리듬, 멜로디와 같은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뮤지션들은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었죠. 기껏 해봐야 코드 사운드 안에서 허용되는 즉흥 연주의 긴장만을 즐겼습니다. 1959년 발매한 존 콜트레인의 앨범 자이언트 스텝은 거인의 발자국과 같이 엄청난 코드 변화와 즉흥 연주를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재즈 음악에서 화성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주자들은 재즈의 한계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후 재즈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는데 기존의 초성, 리듬, 화성, 형식 등을 아무런 제약이 없이 모든 걸 연주자의 즉흥 연주 중심으로 음악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주자가 그 순간 즉흥적으로 곡의 구조와 솔로를 동시에 만드는 음악이 바로 프리재즈가 되는 거죠. 또한 1960년대 미국 사회는 자유와 평화, 흑인 인권 문제가 사회의 이슈였으며 백인들의 팝과 락 음악이 당시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흑인 재즈 뮤지션들의 입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예술적이고 전위적인 프리재즈를 연주하게 되었죠. 프리재즈의 연주법은 1949년 피아니스트 레니 트리스타노에 의해 먼저 나타났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의 멜로디 즉흥 연주는 불협화음을 이루며 조성을 무시한 혁신적인 음악을 발표하였죠. 그 후 알토 색소폰의 오네 콜맨은 프리재즈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1960년 발매한 프리재즈라는 음반의 명칭에서 유래되었죠. 그는 쓰여진 코드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만든 멜로디 라인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음역이나 낮은 음역의 소리를 내면서 날카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피아노나 기타와 같은 코드 연주 악기보단 단선율 악기들을 주로 편성하여 다양한 톤의 멜로디가 서로서로 대화하듯 복잡한 불협화음을 만들며 즉흥 연주를 진행시켰습니다. 저 역시 지금도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이처럼 프리재즈는 각 밴드의 연주자에 따라 음악적 내용이 아주 다르므로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을 띠는 재즈 장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뮤지션은 피아니스트인 세실 테일러입니다. 프리재즈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클래식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프리재즈에서 피아노를 멜로디 중심의 즉흥 연주보단 타악기처럼 사용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왼손 코드, 오른손 멜로디라는 상식을 뛰어넘었으며 그의 연주에서 어떤 법칙이나 정형적인 형태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제가 그나마 좋아하고 듣는 프리재즈 뮤지션이 바로 알버트 아일러입니다. 그의 앨범 My Name is Albert Ayler의 썸머타임을 듣게 되면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알고 있는 조지 거신의 그 썸머타임이 맞는지 말입니다. 이 곡은 절규와 속삭임의 파노라마라고 불릴 만한 강력한 표현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죠. 또 하나 재밌는 건 다른 파트 악기들은 오리지널 재즈 사운드의 형태로 연주하기에 그의 프리재즈 스타일은 더욱 돋보이며 프리재즈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리재즈 뮤지션들이 있었지만 워낙 연주자 중심의 음악이다 보니 당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며 상업적인 성공 역시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뮤지션은 그렇지 않았죠. 바로 존 콜트레인인데요. 그는 60년대 중반 프리재즈에 심취하여 다양한 앨범들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의 앨범 중 A Love Supreme의 Resolution을 들을 때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뮤지션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션들의 연주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프리재즈의 특징은 대략 정리하자면 조성이 없고 결정된 코드 진행 역시 없으며 다같이 집단으로 연주를 펼치고 듣기 편한 톤의 악기보단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의 난해한 사운드 그리고 규칙적인 리듬이 아닌 자유로운 루바토 형식을 따랐습니다. 또한 재즈 악기 사운드를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뒤틀고 새로운 악기들을 썼으며 어떤 그룹은 연주에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넣기도 했습니다. 특히 썬라 아케스트라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정말 눈부시게 화려하죠. 프리재즈에는 너무 많은 연주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상 역시 쉽지는 않지만 재즈 역사에서 재즈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프리재즈는 미국의 문화만을 반영했다고 하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며 유럽의 민속, 클래식 음악 또는 아프리카 음악,
인도 음악 등과 섞이며 이처럼 월드 뮤직들을 재즈의 범주 안에 포함되게 하였죠. 진화는 멸종하면 그 세대에서 끝이 나지만 문화는 계속 변화하고 거듭하듯 프리재즈는 보다 더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층이 있는 재즈 스타일 중 하나죠. 이 재즈 페스티벌도 국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으며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분명 미국 재즈와는 다른 감성인데요. 바로 유러피언 재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자료를 찾는 중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바라며 구독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듣고 좋아하는 유러피언 재즈는 정말로 서정적이면서 미적 감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다른 재즈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또한 대중들에게 익숙한 클래식 멜로디를 유러피언 재즈 감성으로 편곡한 연주들도 아주 세련된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물론 유럽 출신의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유러피언 재즈의 시작은 미국의 렉타임과 케이크워크, 흑인 노예들에게 춤을 추게 하고 우승한 자에게 케이크를 선물하던 풍습의 춤 이름이며 조금 우스꽝스럽고 독특한 스텝으로 추는 춤입니다. 아무튼 이들 뮤지션들이 19세기 말 유럽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의 재즈에 대한 인식은 노예들의 음악이자 니그로, 즉 깜둥이의 음악이라며 비하하였죠. 그렇지만 미국의 이처럼 새롭고 이국적이며 재미있는 문화는 유럽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 충분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초콜릿 키디즈라는 별난 이름의 브로드웨이 스타일을 레뷰죠. 여기서 레뷰란 당시 유행한 버라이어티 쇼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춤과 노래, 시사, 풍자 등을 하는 공연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마당놀이와 비슷하며 뮤지컬의 전 단계 또는 한 종류로 분류되지만 줄거리는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초콜릿 키디즈에서 듀크 웰링턴이 음악의 작편곡을 했으며 독일,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러시아에서 그들의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빅밴드 리더죠. 폴 화이트먼이 이끄는 심포닉 재즈 오케스트라가 1920년대 초부터 유럽을 광범위하게 순회하였으며 시드니 베쳇과 루이 암스트롱과 같은 당대 최고의 재즈 스타들이 방문하면서 재즈가 유럽에 뿌리를 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주요 도시인 스톡홀름, 코펜하겐, 파리, 런던 등으로 많은 미국의 재즈 뮤지션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미국에서는 흑인 음악가들이었고 유럽에서는 예술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오랜 유럽 활동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테너 색소폰의 넥스터 고드는 유럽에서 무려 14년을 거주하며 연주 활동을 하였죠. 그리고 유럽의 젊은 재즈 뮤지션들은 그들과 연주하기를 열망하였고 미국의 재즈 언어는 유럽 음악의 구조에 점차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 크로아티아에서 포르투갈에 이르는 수백 개의 재즈 페스티벌을 통해 미국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은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죠. 이후 1989년까지 동유럽 재즈 뮤지션들의 삶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스탈린주의 하에서 재즈는 코카콜라만큼 공산주의의 미학과 이념에 아주 위험하다고 여겨졌으며 난폭한 비명, 휘파람, 천둥, 통곡, 굉음, 충돌이라고 재즈를 묘사했습니다. 윈튼 마샬리스가 말했듯 재즈는 즉흥 연주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소리라 했는데요. 당시 냉전 시대의 유럽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재즈 음악이 끼친 영향은 아주 컸겠죠. 하지만 이러한 유럽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즈는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문학, 시각 예술, 건축 등의 전위적인 전통에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뮤지션 및 예술가들이 유럽의 다양한 나라로 끊임없이 여행해 왔죠. 이러한 결과는 벤조와 클라리넷에서 기타와 색소폰으로 악기의 트렌드를 변화시켰습니다. 현재는 ECM과 같은 레이블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러피언 재즈는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하였으며 미국의 재즈와는 다르게 스윙보다는 클래식이나 각 나라의 종족 음악을 재즈와 결합, 월드뮤직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러피언 재즈의 기원이 미국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만의 음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재즈는 처음부터 융합의 한 형태였고 배타적인 형태라기보다는 독특하게 포용되는 재즈의 위치가 거의 한 세기 동안 지금까지 재즈를 매혹적인 예술로 만들어 왔죠. 오늘의 내용은 The History of European Jazz 책과 A Story of Jazz in Europe 다큐를 참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재즈 히스토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 발전하고 확립된 바로 라틴 재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반장의 라틴 퍼커션 테마곡 분위기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이처럼 라틴 재즈는 흥겨운 퍼커션 리듬에 다양한 브라스 사운드가 어울려져 아주 정열적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말 그대로 라틴 아메리카, 즉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미의 정열적인 리듬과 미국의 재즈가 만나면서 탄생하게 되죠. 물론 잔잔한 시적 멜로디의 감미로운 보사노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외로 라틴 재즈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음악들이 많은데요. 그럼 오늘은 한번 짧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라틴 재즈 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스타일의 음악을 알 수 있습니다. 라틴 재즈의 가장 첫 번째 초기 장르로 여겨지는 아프로 쿠반 재즈와 또 하나는 삼바, 보사노바와 같은 브라질 재즈입니다. 그중 오늘은 라틴 재즈의 첫 번째 초기 스타일인 아프로 쿠반 재즈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쿠바는 북미와 남미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 스페인 식민지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의 리듬, 스페인 이민자들의 전통 음악 등 이렇게 혼재된 독특한 음악들을 아프로 쿠반 음악이라 하며 차차, mambo, 룸바, 살사 등의 음악이 바로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타고난 리듬감은 정말 대단하죠. 1886년 쿠바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많은 연주자들이 가까운 뉴올리언스로 이주하면서부터 미국의 악기와 스타일이 혼합, 그 시절 뉴올리언스에서 하바나까지 페리가 운행되며 쿠바의 연주자들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연주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초기 미국 재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라틴 재즈라는 장르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재즈와 쿠바 리듬은 계속해서 결합되고 발전을 하며 많은 뮤지션들은 재즈를 아프로 쿠반 음악과 융합하기 시작.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 아프로 쿠반 재즈 장르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마리오 바우저입니다. 그는 1930년에 뉴욕으로 이주한 쿠바 출신의 재능 있는 트럼펫 연주자로 쿠바 음악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미국 재즈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바 음악을 뉴욕 재즈 무대에 도입한 최초의 뮤지션으로 그의 곡들은 진정한 아프로 쿠반 재즈 또는 라틴 재즈로 평가됩니다. 마리오 바우저는 칙 웹과 캡 캘러웨이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였고 마치토와 함께 아프로 큐반스 밴드를 결성, 재즈의 즉흥 연주를 바탕으로 탱가를 작곡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비밥의 아주 중요한 연주자인 디지 길레스피를 만나면서부터 쿠바 음악과 비밥이 융합된 아프로 쿠반 재즈는 절정을 이루게 되죠.
디지와 차노포조는 전설적인 곡 멘테카를 포함하여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라틴 재즈곡들을 작곡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프로크반 리듬을 기반으로 한 초기 라틴 재즈는 도시 환경에서 번성하였는데 뉴올리언스와 뉴욕, 미 서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배경을 가진 음악가들이 혁신적인 세련미와 감각으로 라틴 재즈를 발전시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라틴 재즈는 라틴 음악계의 모든 종류의 음악들을 통합, 세계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라틴 재즈 아티스트로는 추초 발데스, 파키토 느리베라, 에디 팔미에리, 폰초 산체스, 아르투로 산도발과 같은 잘 확립된 예술가들과 다닐로 페레스, 데이비드 산체스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스타들이 있습니다. 보다 진일보된 비밥과 아프로크반 리듬이 섞인 라틴 재즈의 미래는 아주 밝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재즈 음악의 발전은 색스폰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재즈 색스폰의 100년 계보를 뮤지션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크림슨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인간의 유전 계보와 달리 예술의 계보는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대중들의 평가와 호응 및 업적에 의해 결정되었죠. 오늘은 대중성과 예술성이 포함된 메인스트림 재즈 색스포니스트의 계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콜맨 호킨스와 레스터 용, 그리고 찰리 파커입니다. 1900년대 초 색스폰이란 악기를 재즈의 중심이 되도록 인식하기까지 콜맨 호킨스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클라리넷에서 벗어나 색스폰에 맞도록 새로운 주법들을 도입하였는데 글리산도와 슬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 이후 색스폰 연주자들에게 필수적인 연주법이 되었죠. 슬랩텅잉, 레가토, 루바토 등 색스폰에서 다양한 표현들은 콜맨 호킨스에 의해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스터 영은 카운트 베시 빅밴드에서 연주하며 유명해지기 시작. 콜맨 호킨스와는 대조적으로 편안하고 시원한 톤과 세련된 하모니를 사용한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그의 연주 스타일은 많은 색스폰 연주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중 젊었던 찰리 파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비밥 음악 발전에 큰 도움을 끼쳤습니다. 다음 뮤지션은 덱스터 고든입니다. 찰리 파커가 알토 색스폰의 첫 번째 비밥 연주자였던 반면 덱스터 고든은 일반적으로 테너 색스폰의 첫 번째 비밥 연주자로 여겨집니다. 그는 레스터 영과 콜맨 호킨스보다 훨씬 적은 비브라토를 사용, 크고 넓은 소리가 인상적이며 비트의 뒤에서 연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스터 영에게 영향을 받고 존 콜트레인과 소니 롤린스에게 영향을 끼쳤죠. 전 솔직히 덱스터 고든의 연주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알토 색스폰 연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키가 무려 198cm였다는, 테너 색스폰이 작게 느껴지더군요.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뮤지션은 놀랍게도 현재 살아계시는 전설인 분이죠. 바로 소니 롤린스입니다. 그가 작곡한 멋진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리얼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인트 토마스, 올레오, 펜트하우스, 에어진 등의 멋진 곡들을 작곡하였으며 그는 콜맨 호킨스의 강한 톤과 레스터 영의 가볍고 유연한 사운드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분명 소니 롤린스가 후대 비밥의 즉흥 연주에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는 10대 시절 이미 찰리 파커의 비밥 연주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존 콜트레인의 혁신적인 스타일이 주목받자 자신만의 접근법과 소리를 개발하였고
일반적으로 리듬에 대한 접근법이 찰리 파커와 가장 비슷했던 테너 색소폰 연주자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스탄 게츠입니다. 그는 40년대 후반 우디 허먼의 빅밴드를 통해 성장했으며 Early Autumn 발라드로 유명해졌죠. 그의 톤과 멜로디 표현은 레스터 영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색소폰 연주자는 존 콜트레인입니다. 그는 해군 시절 녹음했던 알토 색소폰 연주를 들어보게 되면 재미있게도 찰리 파커를 심하게 모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7년 그가 블루 트레인 음반을 녹음했을 때와 59년 자이언트 스텝을 녹음했을 때 콜트레인의 조화로운 혁신은 그를 색소폰 연주자 중 최고로 이끌었고 지난 5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재즈 뮤지션이 되었죠. 존 콜트레인 이후 시대에 주목할 색소폰 연주자들이 있죠. 60년대 재즈 기악의 스타일리스트 및 작곡가로 부상했던 조 핸더슨과 웨인 쇼터입니다. 조 핸더슨의 멜로디와 리듬 접근 방식은 조 콜트레인의 혁신적인 연주에서 비롯되었지만 레스터 영의 계통에서 근본적으로 파생되었습니다. 웨인 쇼터는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연구, 전통적인 기대를 깬 작곡과 독특하고 신비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였죠. 다음 뮤지션들은 마이클 브레커와 조 로바노입니다. 50년대에 존 콜트레인과 소니 롤린스의 영향을 받은 백인 색소폰 연주자들의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마이클 브레이커는 포스트 콜트레인이라 불릴 정도로 테너뿐만 아니라 소프라노 색소폰까지 연주하며 콜트레인의 초기와 중기 스타일의 바탕을 둔 것이 분명하죠. 솔직히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서는 신전통주의를 주장한 윈튼 마설리스와 알토 색소폰 연주자인 케니 가렛, 테너의 마크 터너와 크리스 포터가 있죠. 그리고 이들은 현재 재즈 색소폰에 영향력 있는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조슈아 레드맨도 있네요. 정말 많은 재즈 색소폰 연주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주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 자신만의 사운드를 개발해내며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재즈 연주를 공부하시거나 감상을 위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연주자들의 계보를 통하여 각각 찾아보고 알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1940년대부터 아프리카계 미국인 뮤지션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음악 장르입니다. 이 음악은 블루스를 기반으로 1950년대 중반부터 락앤롤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전자악기가 개발된 후 현재는 팝, 가스펠, 소울, 펑크, 디스코, 힙합, 모타운의 음악까지 큰 영향을 끼친 장르죠. 아주 흥겨운 그루브와 함께 공연마다 재즈처럼 매력적인 즉흥성을 선보이는 장르, 바로 리듬 앤 블루스, R&B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R&B는 단순한 음악 장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음악의 한 장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상업적, 예술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깊은 내면을 뚜렷하게 끌어낸 흑인 음악으로 점프 블루스, 스윙 빅밴드, 가스펠, 부기우기, 블루스가 합쳐진 결과물이죠. 그리고 인종차별, 국제분쟁과 같은 투쟁의 시대를 담아내며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R&B의 발전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멤피스, 디트로이트와 같은 도시를 시작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 공동체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도시 공동체의 확장은 미국 남부 지역에서부터의 대이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최초의 대이주는 1916년부터 1930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일어났습니다. 당시 남부지역은 목화에 가장 심각한 해를 끼치는 해충이 목화 바구미로 목화 농업은 붕괴되고 미국 북부 도시들은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남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표현은 도시 환경에 맞게 다양한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이주를 온 도시지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여전했는데요.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 뉴욕의 할렘, 로스앤젤레스의 센트럴 애비뉴와 같은 한정된 곳에서 흑인들은 함께 모여 살았으며 그 지역의 클럽, 라운지, 극장 등 다양한 비즈니스 및 상업 엔터테인먼트들은 그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극장들은 백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였지만 말이죠. 이 시기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투표권, 노동권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단체들이 다양한 범위의 제도적 변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지역사회가 융화되면서 음악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의한 첫 상업 음반의 등장은 1920년 마미 스미스의 크레이지 블루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반은 전례 없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반에 걸쳐 미국 레코드 회사가 흑인 고객을 대상으로 녹음, 발매하였던 레코드의 카탈로그상의 명칭인 레이스 레코드라는 용어가 이때 나왔죠.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재즈, 블루스, 가스펠 등을 포함한 대부분은 레이스 레코드 범주에 포함되었고 마미 스미스의 성공을 시작으로 많은 뮤지션들이 비슷한 블루스 스타일의 음반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R&B의 초기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과 후 미국 남부 및 농촌 지역에서 두 번째 위대한 대이주가 일어나며 시작합니다. 1941년에서 1950년 사이에 서부 도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구는 33%나 증가했고 인종적으로 분리된 공동체 안에서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굶주린 많은 청중들에게 그들의 음악은 음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였습니다. R&B의 발전에 있어 초기 중요한 뮤지션이 있었습니다. 리듬의 블루스와 락앤롤 발전에 기여한 색소폰 연주자이자 가수였던 루이스 조던입니다. 그는 작은 빅밴드에서 업템포 스타일의 블루스를 연주하는 점프 블루스라는 신나는 장르를 연주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스윙과 블루스의 요소들을 혼합하여 셔플 리듬, 부기우기 베이스 라인, 그리고 짧은 패턴의 브라스 리프들을 연주하며 흑인 고유의 언어와 유머, 그리고 보컬 콜 앤 리스폰, 매기고 받는 형식의 세션을 사용하였죠. 조던의 음악은 흑인, 백인 관객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It's You, It's Or, It's You, Ain't My Baby와 같은 히트곡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텍사스 출신의 뮤지션들은 R&B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피아니스트 찰리 브라운은 조니 무어의 Three Blazers와 함께 부드러운 블루스와 R&B 사운드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찰스 브라운의 드리프팅 블루스라는 감미로운 블루스곡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소울 음악의 아버지 레이 찰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텍사스 출신의 블루스 기타리스트 티본 워커는 블루스 일렉트릭 기타 사용을 개척하고 싱글라인 솔로를 완성하였죠. 노동 계급의 삶을 소재로 한 가사와 함께 조화롭게 연장된 12마디 블루스 형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1947년곡 Call It Stormy Monday는 역사상 R&B와 블루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의 R&B를 정의하게 된 대부분의 사운드는 피아노 트리오부터 완벽한 리듬 섹션의 빅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악기들의 음악적 특색과 앙상블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전자악기의 사용으로 한층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루브, 즉 R&B 특유의 리듬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백비트의 블루스 셔플부터 부기우기, 변형된 룸바 리듬과 락앤롤의 특징인 8비트 리듬의 싱코페이션 변주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리듬을 아우르게 됩니다.
심지어 느린 R&B 발라드에서도 그루브를 느낄 수 있고 업템포 곡들은 리듬감을 위해 폴리리듬 편곡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R&B를 듣는 관객들은 리듬에 몸을 맡기며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화하는 R&B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혁신이었으며 블루스, 가스펠, 스윙, 그리고 조화로운 구조를 포함하며 새로운 혁신의 상징인 융합이었습니다. R&B 음악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적이지는 않았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호소력으로 미국 젊은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며 감정과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충분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나 말콤 X,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등 흑인 사회 내의 정치적 정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이러한 인권운동의 사건들이 사회 내부의 도덕적 모순과 불평등에 대한 미국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R&B 아티스트들과 작사가들은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1964년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의 발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R&B 음악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어서 1964년 커티스 메이필드의 Keep On Pushing, 1968년 제임스 브라운의 Say It Loud, It Loud, I'm Black and I'm Proud, 마빈 게이의 1971년 앨범 What's Going On 등 모두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큰 성공을 거뒀죠. 이 시기에 R&B가 인권운동과 점점 더 연관되어짐에 따라 모타운과 스탁스 레코드 경영진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헌신을 분명히 반영하는 아티스트들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1968년 스탁스는 스테이플 싱어즈와 계약을 맺으며 그들의 음악은 시카고 지역 교회에서의 공연으로 성장하였고 시위와 메시지 중심의 레퍼토리로 크로스오버 가스펠 R&B의 성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1970년 모타운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스토켈리 카마이클 등이 출연한 블랙 포럼 레이블을 런칭했습니다. 1971년 케니 갬블과 리언 허프는 음악으로 흑인 정체성과 의식을 찬양하는 회사인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레코드를 설립하여 Only the Strong Survive, Wake Up Everybody, Ain't No Stopping Us Now, Message in Our Music 등의 곡들을 프로듀서 및 작곡을 하며 그들의 슬로건을 제목과 음악으로 나타내며 청취자들에게 과거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미국의 문화기관 스미스소니언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민속문화유산센터의 매거진에서 참고 발췌하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얘기가 길어졌네요. 단순히 R&B를 말로 설명하기에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재즈라는 큰 범위에서 블루스와 팝, 소울, 펑크, 힙합, 디스코, 가스펠 등 여러가지의 음악적 요소가 역사를 통해 융합되어 있기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현대 R&B는 마이클 잭슨, 스티비 원더,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및 비욘세와 같은 보컬들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현재 힙합과 팝 음악의 요소가 R&B 리듬과 결합되어 장르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모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R&B가 미국 대중음악의 주류를 형성하는 데 그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엔 리듬앤블루스로부터 파생되어 대중음악의 큰 가지로 발전한 락앤롤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R&B 음악의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상업성을 위해 인종색을 제거한 것이 락앤롤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뮤지션이 아닌 음악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제가 약 9개월 전 R&B 리듬앤블루스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그 후로 영상을 제작해야지 하다가 이제야 다음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곧 있으면 멋진 영화가 개봉하죠. 로큰롤의 제왕이라 불렸던 가수이자 배우 엘비스 프레슬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바로 엘비스입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후 저도 아주 기대가 되는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시기 전 로큰롤이라는 음악에 대해 조금 알고 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큰롤에 대하여 짧게나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즈노트 멤버십 회원이 되신 블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큰롤의 시작을 대부분 1950년대로 말하는데요.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많은 가전제품들이 개발되어 각 가정에 보급되었죠. 그 중에는 로큰롤의 발전에 기여한 라디오, 턴테이블, 그리고 TV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백인 중상층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당시 10대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프랭크 시나트라, 페리 코모, 스윙 빅밴드와 같은 음악들을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새롭고 경쾌한 비트감의 음악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50년대의 번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와 가수의 음악을 직접 사고 듣고 공연장을 찾아갈 수 있었죠. 이것은 당시 미국 10대들의 음악 취향에 혁명을 일으켰고 그 이후로 미국 대중음악계는 크게 바뀌었는데요. 어쿠스틱한 재즈에서 일렉트릭 기타와 결합된 블루스 음악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인의 컨트리 음악과 흑인의 리듬앤블루스가 결합하여 미국 남부에서 시작된 인기 있는 음악의 형태였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로큰롤이라 부르게 되죠. 로큰롤의 스타일은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1950년대 중반 흑인 문화와 백인의 소비력이 합쳐지면서부터 꽃을 피웠습니다.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북쪽의 도시로 대이주를 하면서 블루스와 가스펠 음악을 가지고 리듬앤블루스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리듬앤블루스 사운드는 당시 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켰지만 흑인들의 음악, 즉 레이스 음악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었죠.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것 때문에 대중들과 섞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미시시피주 클리브랜드의 라디오 DJ 앨런 프리드는 자신의 심야 프로그램에서 흑인들이 연주한 리듬앤블루스를 소개하며 이때 로큰롤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죠. 어쨌든 당시 청중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으며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백인 10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싫어하는 사운드에 열광하였죠. 이후 음반 제작자들은 시장의 잠재력을 보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사운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백인 아티스트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멤피스의 음악 프로듀서인 샘 필립스는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멤피스에서 시작한 엘비스의 사운드는 다른 도시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고 2년 만에 그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가장 성공한 뮤지션이 되었죠. 이렇게 대중들이 로큰롤 음악을 수용하면서 척 베리, 패스 도미노, 리틀 리처드와 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뮤지션들도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큰롤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렉 기타는 일반적으로 로큰롤 음악의 첫 번째 획기적인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기타는 로큰롤로 진화한 음악 스타일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먼저 기타는 컨트리 및 블루스와 같은 노동 계급의 음악 스타일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타를 연주하면서 보컬리스트가 밴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사용이 재즈 음악보다는 로큰롤에서의 비중이 많아지며 젊은 음악가들은 쉽게 자신들의 악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일렉 기타는 음악적으로도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었죠. 이 모든 것은 분명 비틀즈와 같은 락 음악의 발전으로도 이어집니다. 두 번째 락큰롤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바로 레코드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주류였던 78rpm SP 레코드는 한 면의 재생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이후 나온 33rpm LP와 45rpm 7인치 레코드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45rpm 7인치 레코드는 양쪽에 한 곡씩 녹음이 가능했으며 78rpm 레코드보다 훨씬 저렴하고 작았기에 싱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저렴하고 보관하기 쉬운 작은 축음기에서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던 대부분의 10대들은 값이 저렴한 45rpm 레코드를 구입하게 되죠. 세 번째로 1950년대에 등장한 또 다른 기술이 있죠. 바로 트랜지스터 라디오입니다. 많은 10대들이 작은 축음기를 보관하는 것처럼 이 라디오도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처음에는 비쌌지만 나중에는 점점 대중화됨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당시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어디서든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로큰롤은 큰 발전을 이루었죠.
당시 로큰롤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음악에 집단적으로 반항하였으며 부모 세대들은 로큰롤을 혐오했죠. 새로운 스타일의 춤과 음악의 경악을 금치 못한 교회는 그것을 사탄의 음악이라고까지 선포했었는데요. 당시 많은 중산층 백인들은 로큰롤이 하층 계급에서부터 생겼다는 생각에 로큰롤을 터부시 여겼으며 라디오 방송국 및 수백 개의 학교에서 재생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비스가 1956년 인기 TV 프로그램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하면서 Hound Dog, Love Me Tender를 열창하였고 이날 방송은 시청률 82.6%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1950년대 말 엘비스 프레슬리는 군에 입대하였고 로큰롤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버디 홀리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으며 리틀 리처드는 가스펠 가수로 전향, 로큰롤의 황금기는 아쉽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바로 비틀즈의 브리티시 인베이전으로 미국의 영국 음악 강점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락 음악의 발전으로 이어지죠. 억압을 깨고 자유분방한 로큰롤의 모습은 당시 젊은이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 속으로 빠르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의 유행을 이끈 대중음악, 즉 팝 음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드럼 연주자들의 연주를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고 신기했습니다. 와, 어떻게 저 많은 붓과 심볼들을 혼자서 다 연주할까 말이죠. 드럼을 혼자서 연주하는 것을 보면 참 효율적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럼 세트의 발전이 재즈 음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드럼에 관해 여쭤보셔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원 후 500년 서아프리카의 타악기 중 가장 영향력 있던 악기인 젬베는 치유의식, 조상숭배, 전사들의 의식 등 신성하게 여기는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아프리카 부족의 드럼은 왕족을 상징하고 보호하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부족과 소통하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며 다양한 드럼의 리듬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재즈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드럼은 음악의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있는데요. 1700년대 초반까지 흑인 노예들이 반란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농장에서 드럼 연주를 금지시켰죠. 이제 본격적으로 드럼은 재즈의 발상지였던 뉴올리언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717년부터 뉴올리언스는 46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1764년 스페인에게 할양되었습니다. 그 후 1800년 프랑스의 영토를 다시 반환했고 1803년 나폴레옹은 루지애나 영토를 미국에 팔았죠. 이렇게 프랑스와 스페인의 영향을 받고 아프리카와 서인도 제주도에서 온 노예들로 구성된 초기 뉴올리언즈의 드럼 연주는 나폴레옹 통치 기간의 영향을 받아 아프리카 음악보다 군악대가 훨씬 더 많이 연주되고 인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남부군의 군악대들은 뉴올리언스 전당포에 자신들의 악기를 버리다시피 하였고 흑인들은 이 악기를 싼값에 사게 되면서 어떻게 연주하는지 독학하였다고 하네요. 당시 타악기 대부분은 스네어 드럼 연주자와 베이스 드럼 연주자로 구성되었는데 가장 흔한 밴드 연주 중 하나는 바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진곡과 찬송가를 연주했고 묘지 가까이에 가면 더욱 높은 격조의 노래와 즉흥 연주를 했죠. 드럼 세트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업적 중 하나는 바로 베이스 드럼 페달의 발명입니다. 초기 드럼 세트의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디디 챈들러입니다. 그는 우유 상자와 나무, 체인 등을 사용하여 거칠고 돌출된 베이스 드럼 페달을 처음 만들었죠. 이것은 한 연주에서 2명의 드러머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발명이기도 했습니다.
1900년대부터 현대 드럼 세트의 발명으로 재즈는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당시 뉴올리언스에는 많은 재즈 빅밴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루이 암스트롱의 스승이자 브라스 악기의 뮤트 사운드를 아주 잘 사용했던 킹 올리버 밴드가 있었죠. 이 밴드는 현대 드럼 세트로 녹음한 최초의 재즈 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빅밴드 초기 위대한 재즈 드러머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 도즈입니다. 그는 초기 빅밴드 시대 최고의 드러머 중 한 명으로 드럼의 악센트와 패턴을 다양하게 변화시켰으며 이는 곧 라이드 심벌 패턴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초기 레코딩에는 한계가 있었죠. 디스크 위의 바늘이 큰 사운드에 튀지 않아야 했기에 그의 스타일에서 알 수 있듯이 스네어 드럼과 베이스 드럼, 심벌을 제외하고 녹음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재즈 밴드에서 드럼 연주자들은 부차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독주의 기회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음악이 필요했던 마피아들의 지원을 받아 재즈 밴드는 크게 번창하게 됩니다. 듀크 앨링턴 밴드의 드러머 소니 그리어와 루이 벨슨이 대표적이며 카운트 베시 밴드의 조 존스 등 아주 영향력 있는 드러머들이 있었죠. 그리고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연주한 최초의 재즈 밴드인 베니 굿맨 오케스트라의 드러머 진 그루파를 빼놓을 수 없죠. 그의 플레이는 드럼 세트를 더욱 독주악기로 만들어 주었으며 맥스 로치는 스윙 빅밴드 시대의 재즈를 비밥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트 블랙의 재즈 메신저스는 드러머가 리더로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었죠. 오늘은 드럼 세트의 시작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주자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드럼 연주자들이 많지만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추후에는 뮤지션과 시대 및 장르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드럼 세트의 발전과 변화는 재즈 음악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음악 장르의 진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최강문의 재즈노트입니다. 오늘은 재즈 힙합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뮤지션들과 들어볼 만한 곡 위주로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즈 힙합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멋지며 음악을 듣게 되면 뮤지션인 저 역시도 꼭 한번 연주해보고 싶은 장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현재 대중들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장르죠. 재즈 힙합이라고 말하지만 재즈 랩이라고도 불리우며 단순히 이름대로 재즈와 힙합을 결합한 장르만은 결코 아닙니다. 1960년대 후반 마일스 데이비스에 의해 재즈 밴드는 어쿠스틱 밴드에서 전자악기, 즉 일렉트로닉 밴드로 발전하였죠. 그리고 동일 코드의 반복적인 진행에서 즉흥 연주가 매력적이었던 퓨전 재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퓨전 재즈라는 이름보다 재즈 락 재즈라 불리며 재즈와 락이 융합하여 퓨전 재즈가 되었죠. 그 후 1990년대 초 퓨전 재즈에 좀 더 펑키하고 대중적인 보컬과 다양한 악기를 결합하여 애시드 재즈가 탄생. 이때부터 다양한 뮤지션들은 아주 멋진 실험 정신으로 재즈 힙합을 만들었습니다. 재즈 힙합의 기본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재즈 음반의 샘플링 사운드 위에 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재즈 기악과 함께 연주하는 재즈 힙합이야말로 단순한 루프에서 벗어나 전위적인 표현이 기악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치나 사회에 대한 비판 등의 랩과 아주 잘 어울리게 되죠. 저도 예전에는 재즈와 힙합 혹은 랩이 잘 어울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즉흥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재즈 음악이 즉흥 연주를 기반으로 연주되어지듯
힙합의 랩 역시 프리스타일 랩이 있죠. 정치나 사회적 이슈까지 들어가게 되면 프리재즈에 대해 말해야겠지만 이건 나중에 제 채널에서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뮤지션들이 있지만 켄트릭 라마의 For Free와 The Roots의 You Got Me를 한번 들어보시면 재즈 힙합이 무엇인지 한 번에 아실 겁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페터 윈턴 마샬리스의 신전통주의가 포스트밥에 반영되듯 이제 재즈 힙합은 흑인의 고유 정체의식과 맞물려 재즈 장르 중 하나이며 그 음악적 다양한 실험정신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재즈 히스토리 영상입니다. 오늘은 히스토리라기보단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모든 재즈 뮤지션 및 실용음악 학생들 그리고 입문자들에게 교회의 찬송가와 같이 꼭 한 권은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 시작은 저작권상 불법이었으나 전 세계로 널리 퍼지며 재즈 교육과 대중에 큰 공헌을 한 베스트셀러 리얼북입니다. 리얼북이란 미국의 유명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코드와 멜로디 중심으로 모아놓은 악보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7080 인기가요 모음집과도 비슷한데요. 원래 조지 거싱, 콜 포터 등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만든 브로드웨이 고전 팝 음악들을 재즈 뮤지션들이 그 형태와 화음의 구조를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킨 악보라고 합니다. 이 책의 탄생은 1970년대 버클리 음대의 학생들에 의해 처음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페이크북이라고 하는 조악하고 코드의 오류가 많았던 악보를 사용, 제대로 된 재즈 교육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되고 잘못된 공부를 하였죠.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이런 페이크북에 지쳐 직접 수정하게 됩니다. 당시 인기 있는 재즈 곡들을 수기로 제작하며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죠. 리얼북에 수록된 곡들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유난히도 베이시스트 스티브 스왈로우의 곡과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의 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두 뮤지션은 버클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들의 음악은 새로운 재즈 사운드였으며 당시 보스턴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곡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뮤지션은 자신들의 음악을 사용하도록 학생들에게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책은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음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익명의 그 학생들은 당시 책을 합법하기 위해 나름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지역 복사 가게에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었으며 결국 리얼북은 암시장 스타일로 판매하기 시작, 인쇄가 흐릿해져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사에 복사를 거듭한 리얼북은 2002년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악보책이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음반 출판사 할 레너드는 초기 불법 리얼북의 수록곡 중 약 85% 곡들의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드디어 합법적인 리얼북이 탄생하게 되죠. 5번째 에디션까지 나온 초기 불법 리얼북들의 위대한 업적을 인정하듯 6번째 에디션으로 발표하게 되고, 리얼북 특유의 수제 느낌을 살려 로고, 커버 디자인, 폰트 등을 기존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전 버전들에서 발견된 다양한 멜로디 및 코드 오류로 인해 많은 뮤지션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리얼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재즈뿐만 아니라 락, 컨트리, 보컬, 색소폰, 크리스마스 캐롤, 뮤지션 등 40종류 이상을 출시했다고 하네요. 페메스니가 말했듯 리얼북이 지난 40년 동안 재즈 음악에 미친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비록 그 시작은 올바르지 못했지만 훌륭한 뮤지션들이 성장하게 발판을 마련해준 진정한 리얼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재즈 음악을 들으실 때 재즈의 곡을 표현하는 말 중에 스탠다드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즈의 표준이 되는 곡이란 말인데요. 그렇다면 재즈 스탠다드 곡이 되었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언제부터 재즈 스탠다드의 정의가 생겼던 걸까요? 멋진 재즈 곡들을 하나둘 알아가는 건 참 기쁜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재즈 스탠다드를 대표하는 곡들을 위주로 짧게나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음악학자들과 평론가들이 정의한 재즈 스탠다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즈 스탠다드는 편곡과 즉흥 연주의 기초로 사용되는 곡이다. 영구적인 레퍼토리의 일부가 될 만큼 충분히 지속적인 인기의 뮤지컬 작품이며 일반적으로 재즈 편곡이나 즉흥의 기초로 사용되는 인기 있는 노래를 말한다. 재즈 스탠다드는 잘 알려진 인기곡으로 자주 연주되며 적어도 몇 년 동안 인기 있는 레퍼토리에 남아 있다.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죠. 네, 바로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오며 재즈의 편곡이나 즉흥 연주로 사용되는 곡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재즈곡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팝이라 불릴 정도의 인기를 얻은 곡들을 말하는 거겠죠. 재즈는 처음부터 예술적인 음악이 아닌 춤을 추기 위한 음악으로 출발해서 실용적이며 상업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뮤지션들과 음반 회사들은 레파토리에 인기 있는 곡 혹은 인기 있을 것 같은 곡을 포함해야 했는데요. 여러분들 최초의 재즈 음반을 만든 재즈 밴드로 오리지널 딕시랜드 재즈 밴드를 잘 아실 겁니다. 1917년 첫 재즈 녹음 중 다크타운 스트러더스 볼과 인디아나 곡은 음반 경영진과 악보 회사가 협력하여 특정 곡을 띄워주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였죠. 그리고 이러한 곡들은 큰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재즈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대중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뉴욕시의 음반사와 작곡가 집단을 말하는 팀 펜 앨리의 비공식 본사가 위치한 브릴 빌딩에는 많은 음악 산업 사무실과 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었죠. 1930년대 피아니스트이자 보컬, 밴드 리더, 작곡가였던 패츠 월러는 이 브릴 빌딩에서 작곡한 최신 인기곡들을 받았고 그가 녹음하고 싶은 곡들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녹음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으며 연주자보단 음반회사와 작곡가들에 의해 초기 재즈 스탠다드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와 인기를 얻은 일부 아티스트들은 더 좋은 퀄리티의 음반 녹음을 위해 음반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레퍼토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최초의 재즈 뮤지션을 말하자면 바로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그는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 바디 앤 소울, 스타더스트,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 Ain't Misbehavin', I Got Rhythm 등과 같은 곡들을 녹음했으며 당연히 인기 있는 뮤지션이 연주하고 노래를 하여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재즈 스탠다드가 되었죠. 그리고 듀크 웰링턴 역시 자신이 작곡한 곡을 녹음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작곡한 It Don't Mean a Thing, Sophisticated Lady, 그리고 영화 위플래시의 마지막 연주 장면을 장식한 캐러반까지. 역시 수많은 재즈 스탠다드를 확립한 시기는 1930년대 중반 스윙 빅밴드 시대였죠. 스윙 음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베니 굿맨, 타미 도로시, 글렌 밀러, 아티 쇼와 같은 당대 최고의 스윙 빅밴드들은 팀 펜 앨리의 곡들을 더 좋은 품질의 음악으로 녹음하게 됩니다. 대공황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929년부터 1940년까지 대부분의 재즈 스탠다드가 확립되어가는 시대였는데요. 브로드웨이 쇼와 영화, 뮤지컬을 위해 아주 훌륭하고 멋진 곡을 만든 작곡가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조지 거신의 Summertime, The Man I Love, 콜 포터의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 등이 있죠. 제가 전에 비밥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트리오, 퀄텍, 퀸텍과 같은 작은 규모의 재즈 그룹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재즈 스탠다드의 기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찰리 파커와 디지 길레스피, 셀로니어스 몽코 등의 등장으로 재즈는 화성,
리듬, 테크닉 등 더욱 발전하며 춤을 추는 음악에서 감상하는 음악으로 바뀐 것이었죠. 또한 비밥 연주자들은 1930년대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레파토리를 비밥 연주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작곡한 재즈곡들은 현재까지도 최고의 재즈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찰리 파커의 앤서로폴로지, 야드버스익과 디지 길레스피의 솔트 피너스, A Night in Tunisia, 그리고 몽크의 Round Midnight 등이 있습니다. 그 후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 허비 앤콕, 웨인 쇼터 등이 작곡한 곡들과 50년대 후반 스탄 게츠와 조앙 질베르토의 앨범 게츠 질베르토를 시작으로 보사노바 열풍을 일으키며 당시 최고의 인기 있었던 다양한 재즈 작곡들은 지금까지도 재즈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책 다들 아시죠? 바로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리얼북이 이런 다양한 재즈 스탠다드를 한데 모아놓은 악보집인 것이죠. 지금까지 재즈 스탠다드 곡들의 공통점이라면 뮤지션들에 의해 많이 녹음되었다는 거겠죠. 콜맨 호키스는 자신의 버전으로 바리 앤 소울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으며 테너 색소폰 버전의 스탠다드 곡이 되었죠. 하지만 기악 사운드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 보컬들이 부른 곡들을 더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나 엘라 피츠제랄드, 사라 본과 같은 보컬들이 부른 재즈 곡들이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재즈 뮤지션들은 현대적인 음악적 소재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어휘와 방법으로 재즈 스탠다드를 연주하고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재즈는 항상 발전해왔듯 그들이 연주한 재즈 스탠다드가 훗날 새로운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되는 날이 오겠죠. 과연 재즈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탄생되었을까요? 재즈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 요소 스윙이란 대체 뭘 뜻할까요? 재즈의 태생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즈는 1800년대 후반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남부 항구 도시로서 당시 전 세계로부터 유입된 많은 이민자들로 가득 찬 도시였고 활발한 무역과 해군 군사 주둔지로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음악과 음식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뉴올리언스 음식은 건보라는 음식인데요. 뉴올리언스 지역의 특성을 닮은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아주 독특한 음식입니다. 뉴올리언스는 프랑스인들이 처음 정착한 지역으로 프랑스인들은 자국의 대표적인 생선 스튜인 블리아베스의 재료를 얻을 수가 없자 대체 재료들로 새로운 요리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원주민들의 향신료와 서아프리카로부터 끌려온 흑인 노예들의 오크라와 같은 채소, 독일의 소시지, 프랑스의 가지 등을 함께 넣은 새로운 음식 건보를 만들어냈죠. 갑자기 웬 음식 이야기냐고요? 재즈도 건보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즈 역시 뉴올리언스에 모여든 세계 각국의 다른 음식 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었죠. 마치 건보처럼요. 유럽, 아프리카, 미국의 요소가 함께 어울려져 만들어진 새로운 장르로서 가장 유명한 뉴올리언스 태생의 재즈 뮤지션은 루이 암스트롱과 시드니 부쉐가 있습니다. 당시 재즈라는 명식이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으며 물론 컴퓨터는 당연히 없었지만 당시 뉴올리언스에서는 모든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었죠. 뉴올리언스에는 콩고 스퀘어라는 광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아프리카 민속 탁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음악을,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유럽의 오페라도 감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장과 장례식, 그리고 미시시피 강가의 유람선의 가판위와 거리에서도 마칭밴드의 행진곡 음악을 1년 내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길거리 행진곡 행렬이 있을 때면 동네 아이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60, 70년대 그때 그 시절 우리가 방역차 뒤를 따라다녔듯이요.
그 어린 아이들 중에는 루이 암스트롱이나 시드니 부쉐 같은 후에 위대한 음악가들도 있었는데요. 시드니 부쉐는 10살 때 이미 밴드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루이 암스트롱도 13살 때 코넷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5살에 밴드 리더로서 뉴올리언즈에서 나름 알려진 마칭 밴드에서 연주하게 되었죠. 루이 암스트롱과 시드니 부쉐는 뉴올리언스 뮤지션들에게 재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스윙감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재즈의 큰 특징이 바로 스윙이라고 부르는 feeling 또는 flavor, 느낌이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연주자 모두가 이런 느낌과 분위기를 조화롭게 잘 연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스윙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스윙은 정형화된 음악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스윙은 음악의 장르나 구분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보다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릴 적 처음 바흐를 연주했을 때 전 이렇게 연주를 했었죠. 선생님이 제 연주를 듣자마자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저는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말하고 들리는 대로 연주하게 되니까요. 전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렇게 듣기보다는요. 스윙으로 연주한다면 다르게 듣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스윙이죠. 네, 간략하게나마 재즈의 태생적 기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재즈의 근본, 블루스를 통해 초기 재즈의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즈의 근원인 블루스와도 밀접한 가스펠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펠 음악의 뿌리는 1700년대 흑인 노예들에 의해 불려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강제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왔고 그들의 주인들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되었습니다. 보통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요구에 의해 흑인 노예들만을 위한 별도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았죠. 흑인 노예들은 매일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하면서 그들의 고단함과 나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노래를 통해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노예들은 그들의 종교적 민요를 기독교 찬송가로 변형하면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독창적인 곡들이 작곡되었습니다. 이 노래들의 모티브들은 대부분은 구전되어 내려왔는데요. 왜냐하면 극소수의 노예들만이 음악의 작곡법을 배울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절망, 극심한 육체적 고통, 그리고 잔인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격려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 이후의 아름다운 삶을 노래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노예제 폐지에 따라 아프리카계 미국 가스펠은 극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자유롭고 개방적인 흑인 교회의 출현으로 신앙이 충만한 사람들은 새로운 음악 형태를 더하며 활기차고 빠른 템포의 소리, 즉 리듬앤블루스의 초기 양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설교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콜 앤 리스판스 형식은 곧 가스펠의 표준이 되었죠. 특히 오순절 교회들은 음악을 그들의 신앙 표현의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하면서 합창단은 오르간과 탬버린, 현악기와 금관악기를 예배에 도입했고 음악은 설교자들의 설교로 직접 엮어졌으며 1920년대부터는 이러한 음악들을 기록하고 배포하면서 백인들을 포함한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남부 시골 마을에서 북부 도시로 이주하면서 그들의 음악적 스타일과 전통도 함께 이동했는데요. 이때 당시 북부 지역 기차의 종착역이었던 시카고는 세기가 바뀐 직후 가스펠 음악의 진앙지가 되었죠.
1930년대 동안 가스펠 음악은 세 가지 유형의 음악이 합쳐지며 발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국 흑인들이 노예시대에 부르기 시작한 종교적 민요였던 흑인 연가를 베이스로 하고 기악 반주와 즉흥 연주, 그리고 블루노트와 세븐스 코드를 가미한 블루스적 사운드의 찬송가. 두 번째, 지방 밴드리의 블루스와 대적하는 시골 지방 교회의 가스펠 곡들. 세 번째, 규제와 제약 없고 활기 넘치는 스타일의 워십 서비스를 행했던 오순절 교회. 그리고 가스펠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한 명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1930년대 후반 시카고 최초 복음성가 합창단의 창시자 중 한 명이자 오늘날의 흑인 교회에서 가스펠 그룹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 바로 토마스 A. 도르시입니다. 그는 남부 시골의 목사들로 태어나 시카고의 침례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음악의 전통적인 구조를 바꿨는데요. 도르시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가스펠 블루스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가스펠 음악을 만들었으며 블루스와 재즈에 대한 그의 연구에 전통 가스펠 음악이 대입되었습니다. 그 즉시 1930년대 가스펠 블루스는 새로운 형태의 전통 가스펠로 받아들여지며 복음주의 예술가들과 작곡가들은 피아노, 기타, 그리고 금관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블루스, 재즈, 스윙 음악에 기독교 음악과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혼합합으로써 가스펠 사운드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하면 떠오르는 악기가 있죠. 1930년대에 가스펠의 발전은 바로 이 악기의 발명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전에 지미 스미스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로 하몬드 오르간입니다. 미국 북부의 흑인 교회들은 예배의 찬양을 위해 새롭게 발명된 하몬드 오르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추세는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등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죠. 이제 한 명의 음악가가 멜로디와 하모니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발을 사용하여 베이스까지 연주하게 됨으로써 풀밴드를 쓸 수 없던 영세한 교회에도 꽉 찬 사운드로 가스펠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때론 애절한 듯, 때론 마치 천상을 휘감는 듯한 웅장한 하몬드 오르간의 사운드는 설교와 통성기도, 그리고 신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적 토대가 되었으며, 랩에서 독주곡들은 블루스 스타일의 전통 찬송가 리듬을 모방했고, 이러한 복음성가 사운드는 지금도 여전히 가스펠 공연에서 접할 수 있죠. 가스펠의 인기와 함께 리듬앤블루스도 이 시기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1940년대에 리듬앤블루스는 부기우기, 스윙, 재즈, 그리고 블루스의 사운드를 포함하면서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초기 R&B 뮤지션들은 음악 형태, 스타일, 그리고 공연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가스펠 음악으로부터 큰 영감을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스펠은 솔로곡이나 작고 큰 앙상블 등의 다양한 규모와 연령과 인종, 성별을 막론하고 흑인과 백인 양쪽 모두 가스펠 레파토리를 신디사이저와 드럼에서부터 완전한 교향악단에 이르기까지 연주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음악 장르가 되었습니다. 가스펠은 역사적으로 대중음악에도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크음악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에서부터 아델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중 연주자들의 작품에서 가스펠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음악 장르적 영역을 넓히며 많은 가스펠 밴드와 연주자들이 배출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마리온 윌리엄스의 1992년 녹음한 Amazing Grace를 감상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채널이 재즈 음악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정작 재즈 음악이 무엇인지 원론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그대로 재즈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네요. 이렇게 비가 내린 날 혼잣말 하면서 돌아다니면 미친. 먼저 재즈는 즉흥 연주에 바탕을 둔 조화롭고 세련된 음악 장르이며 전형적인 미국의 예술 형태 중 하나입니다.
재즈 음악은 복잡한 화성, 싱코페이션 리듬, 즉흥 연주에 중점을 둔 음악이며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흑인 음악가들이 20세기 초 재즈 음악 스타일을 발전시켰죠. 오랫동안 미국의 음악 수도 중 하나로 여겨졌던 뉴올리언스는 렉타임과 블루스의 전통을 강하게 키웠는데요. 제리 롤 모튼, 루이 암스트롱과 같은 초기 재즈 뮤지션들은 블루스와 렉타임 형태를 기반으로 즉흥 연주를 하였고, 이것은 미국 음악의 완전히 새로운 장르로 발전하게 됩니다. 재즈는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머지않아 뉴욕은 미국과 전 세계의 재즈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즈는 대중음악, 모달, 팝, 락, 펑크, 아방가르드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작곡을 위해 발전하였죠. 1900년대 초반 평론가들은 재즈 음악의 시작을 20세기 초 뉴올리언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젤리 롤 모튼, 킹 올리버,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과 같은 음악가들은 렉타임, 블루스, 마칭 퍼레이드와 같은 음악들을 연주하며 브라스 위주로 발전했는데요. 심지어 뉴올리언스의 장르 음악도 재즈로 연주되었죠. 그리고 뉴올리언스의 남부 재즈는 딕시랜드 재즈로 알려지게 됩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초기 재즈의 수도는 시카고와 캔자스시티였지만 재즈를 미국 문화에서 꽃을 피우게 한 도시는 뉴욕이었죠. 듀크 웰링턴, 플레이처 핸더슨과 같은 리더들이 이끄는 스윙 빅밴드들은 나이트클럽 관광객을 위해 공연했습니다. 특히 앨링턴은 클래식 음악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작곡으로 유명했으며, 그는 자신의 빅밴드 내에서 연주하는 솔리스트들의 즉흥 연주를 아주 멋지게 부각시켰죠. (1940년대와 50년대는)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버드 파웰, 그리고 아트 블레키와 같은 뉴욕 음악가들이 비밥이라 불리는 재즈의 하위 장르를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 음악 스타일은 아주 빠른 연주, 코드 변화를 통한 다양한 솔로, 그리고 자연스러운 싱코페이션이 특징이죠. 또한 오네 콜맨과 같은 음악가들은 전통적인 재즈의 규칙에 도전했습니다. 재즈 스탠다드라 불리는 음악의 형식을 파괴하고 프리 재즈라는 장르를 만들어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죠. (1960년대) 포스트밥은 템포를 늦추고 조화로운 세련미를 더하였습니다. 셀레니어스 몽크, 찰스 밍거스, 그리고 마일 데비스와 같은 음악가들이 대표적인데요. 마일 데비스는 더욱 느린 템포에서 최소한의 연주로 모달 사운드에 중점을 둔 쿨 재즈를 개발하였죠. 그리고 존 콜트레인과 소니 롤린스는 비밥, 쿨 재즈, 포스트밥 톤의 즉흥 연주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한편 허비 앤콕과 같은 뮤지션들은 재즈와 펑크, 락이 합쳐진 퓨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고, 팻 메스니, 빌 프리쉘과 같은 음악가들은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으며 새로운 장르를 추가하였죠. 작년 이맘때 우산이 없어서 비옷을 쓰고 셀레니어스 몽크에 대해서 소개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랜만에 비 오는 날 푸르른 자연이 아주 좋습니다.
재즈 음악은 블루스에서 락,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재즈의 하위 장르를 만들었는데요. 재즈 음악의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독특한 리듬인데요. 재즈 리듬은 8분 음표의 첫 번째 음표가 강조되고 두 번째 음표가 스윙잉하며 가볍습니다. 한편 카리브해의 음악을 기반으로 한 라틴 재즈는 스윙하지 않지만 종종 아프로쿠반 리듬은 싱코페이션 리듬이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로 세련된 하모닉입니다. 재즈 음악은 팝, 컨트리 및 민속 음악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음표, 즉 트라이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재즈 코드는 세븐스 코드 톤을 특징으로 하며 9번째, 11번째, 13번째와 같은 텐션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선사하죠. 세 번째는 즉흥 연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즉흥 연주는 모든 형태의 재즈 음악을 하나로 만듭니다. 리드 악기 연주자부터 리듬 섹션, 리드 보컬리스트에 이르기까지 재즈 밴드의 모든 멤버들은 재즈곡을 통해 어떠한 연주도 즉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악기들은 재즈 밴드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즈라는 음악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악기들이 몇 가지 있죠. 먼저 드럼과 베이스는 재즈의 리듬 섹션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재즈 드럼은 보통 4개 또는 5개의 작은 드럼 키트로 연주를 하며 베이스는 컨트라 베이스 또는 일렉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재즈 피아노와 기타는 리듬 섹션과 화성을 담당하고 트럼펫은 뉴올리언스의 초기 브라스 밴드들의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트럼본은 트럼펫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재즈 빅밴드와 현대 앙상블에서 화성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고, 색스폰은 빠른 속주와 브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재즈의 훌륭한 리드 악기가 되었죠. 그리고 보컬이 있는데요. 다른 형태의 대중음악에 비해 재즈는 리드 보컬에 덜 의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본, 빌리 할러데이, 그리고 엘라 피츠제럴드를 포함한 많은 재즈 보컬리스트들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죠. 솔직히 재즈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는 아마도 정말 쓸모없는 짓일 겁니다. 재즈는 20세기의 전환기에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되고 변화하는 음악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